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은 최소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전 산내 곤룡골과 아산, 서산 등 우리 지역에서도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요. 지난 8월에는 충남 천안 지역에서 유해 발굴을 위한 작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발굴이 시작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 규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인 학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충북 역사문화연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나혁 진실화해위원회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규상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맹옥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아산 유족회장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쟁 당시 대전 산내 곤룡골과 아산, 서산 등 우리 지역에서도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 규명과 화해로 가는 길은 아직 멀어 보이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천안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들을 위한 개토제가 진행됐습니다. 일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천안에서 발생한 부역 혐의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지 14년 만입니다. 직선면 자치대원들이 해가 질 때쯤이면 10명, 15명씩 줄줄이 묶어 금강 구더미 솔밭으로 끌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사람들이 끌려가고 수십 번은 총소리가 들렸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군인과 경찰 등에게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는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아산과 서산, 태안, 보령 등 충남에서도 3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민간인 희생 사건 절반 이상이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진화위가 지난 200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래 전국에서 수습한 유해는 4천여 구를 넘어섰지만 마땅한 봉안시설도 없습니다. 희생자 추모 공간이 될 대전 산내 평화공원 조성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어떤 역사 인식들도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해 보이고 유족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령시설, 추모시설들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절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학살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이기 진화위는 내년 5월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진실 규명은 물론 유해 발굴을 이어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 문제는 그 주체가 다름 아닌 국가 권력이었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인 학살 매장지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요. 박만순 대표님께 민간인 학살 희생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전쟁이 발발하고서 보도연맹들을 전국적으로 학살을 했는데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대략 10만 명 정도를 학살한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전국에 수감되어 있던 형무소 재소자를 학살했습니다. 대략 재소자의 50%에서 80%를 학살했고요. 다시 군경이 수복 후에 부역을 했다, 인민군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수차례 무참하게 학살을 했는데 전국 각지가 공동묘지가 될 정도로 민간인 학살이 없었던 장소가 없습니다. 전국 각지가 공동묘지 수준이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민간인 학살 문제는 2005년이네요. 과거사 정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발굴과 또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 신규상 기자님께서는 대전 산내 곤룡골과 관련된 취재를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전 산내 곤룡골은 어떤 장소인가요? 앞서서 보도연맹 그리고 형무소 그 부역 혐의에 대한 전국에서 학살이 자행됐다 이렇게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대전 산내 곤룡골에서도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에 보도연맹원들 그리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들 그리고
그 부역 혐의 이렇게 해서 세 주체들이 골룡골로 끌려가서 그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학살 이유는 북한군이 남하했을 때 북한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단순한 이유였고요. 법적 절차 없이 끌려가서 안매장됐습니다. 대략 그 최소 4,000명에서 최대 7,000명으로 희생 인원을 추정하고 있고요. 이 안매장지를 구덩이를 쭉 일렬로 연결했을 때 약 1km에 달해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다 이렇게 불리고도 있습니다. 2007년부터 유해 발굴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1,441구에 대한 유해를 발굴을 했는데요. 희생자 수에 비해서는 대단히 적은 이제 그 발굴이 된 건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 방치되는 사이에 농사를 짓거나 개발 행위를 하거나 하면서 전부 훼손됐기 때문에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제 10월 7일 날 그 추가 안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이 돼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10월 7일에 추가 발굴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매장돼 있는 희생자 수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굴 작업도 2007년에서야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 대비해서 발굴된 희생자 수도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당시 미성년자의 치아와 여성들의 뼈도 함께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박만순 대표님, 국가 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 아산의 경우도 그렇지만 전라남도 한평 불갑산에서도 유해 발굴을 했는데 뭐가 나왔느냐? 그 아기 신발, 고무신, 그리고 찬빛, 그다음에 구슬 이런 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기와 여성들이 대거 포함이 됐던 얘기죠. 우리가 흔히 부역을 했다, 빨치산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성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3, 4살, 2, 3살짜리 아기가 빨치산을 도울 수가 없죠. 여성들이 빨치산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국 각지에서 학살된 사람들 중에서 상당 숫자가 여성과 아기, 비무장한 민간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차별적이고 무고한 희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2018년도에 처음 발견된 천안의 경우에는 올해 8월에 들어서 유해 발굴이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천안은 어떤 매장지이고 발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신비상 기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천안 그 직산읍에 있는 군동리라는 데인데요. 아까 자료 화면에서도 좀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이 잠깐 점령을 했다가 9월 28일 서울 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이제 마을 주민들이 끌려가서 창고에 갇혀 있다가 인근에 있는 성산으로 끌려가서 집단 그 희생된 후에 안매장된 사건입니다. 약 한 200여 명이 끌려간 것으로 그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소 수십 구 정도의 유해는 매장돼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2018년도에 그 시민단체에서 자체 조사와 증언을 통해서 그 안매장지를 추정을 했고요. 지난달 20일에 개토제를 내서 유해 발굴을 시작했는데 전부 2곳을 발굴을 하기로 했다가 한 곳은 발굴을 했는데 유해를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에 발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안시에서 좀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해가 발굴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맹옥호 유족회장님, 아산에서도 민간인 학살 유적지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가진 매장지인데요? 우리 아산시에서는 2020년도에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최소 한 2,800명이 희생된 걸로 되어 있고 또 희생 장소도 38곳이라는 그 여러 곳에서 희생된 그 결과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산 배방읍 성재산 일대의 경우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바 있지만 부역 혐의자에 대한 민간인 학살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임내혁 전문위원님,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아산 부역 혐의 희생 사건에 대해서는 일기 진화의 시기에 2007년 1월 9일에 일단 진실규명 조사를 개시를 했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77분 이상이 그 2009년 5월 1일에 진실규명이 된 사안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2023년에 2차례 유해 발굴을 들어가서 82분의 희생자를 확인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맹옥호 유족회장님께서는 최소 2,800여 명의 네.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정도 규모인가요? 규모를 그 정도로 일단은 산출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발굴된 유해 수는 그만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74년 이상 시간이 경과되었고 그 사이에 국토개발이나 뭐 자연스러운 풍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훼손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맹옥호 유족회장님께서는 당시 어머니를 포함해서 일가족 9분을 직접 희생을 겪으신 분이시기도 한데요. 아산의 매장지, 또 민간인 희생지의 발굴 과정을 보시는 마음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저희 가족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또 고모 2분, 누나 하나, 1분, 이렇게 해서 총 9분이 한꺼번에 끌려가서 그 성재산, 배방 성재산에서 이제 학살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목격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4살 배기 우리 누나도 있고 또 생후 17개월짜리 젖먹이 우리 삼촌도 할머니의 등에 업혀서 끌려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 지역은 특히 딴 지역보다 그 가족 단위 그 희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9분이 희생당했지만 뭐 7분, 11분 막 이렇게 해서 희생당한 분이 많은데 진실규명 신청을 할 때도 그 진실규명 신청을 받기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전 가족이 희생당해서 신고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군요. 2,800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것도 신고를 해야만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유족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임나혁 연구원님, 자, 이와 같은 진실 화해를 위한 또 역사적인 발굴을 위한 과정은 2005년도에 과거사 정리법이 만들어지고 이를 근거로 해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1기 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활동을 했고요. 10년간의 공백이 있고 2020년도에 2기 활동이 시작됐는데 오히려 2기 활동 시기에 들어서 이런 진실 화해를 위한 접수 건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아마도 아직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바라는 유가족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만큼 희생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한국 전쟁이 끝난 지는 74년이 지났고요. 과거사 정리법이 제정된 것도 이미 20년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롭게 발굴해야 될 진실 규명이 필요한 희생자 쟁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님? 이게 2005년에 처음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그 반백년 지난 역사에 손을 댔는데 그것이 한시법으로 의해서 몇 년 하고 중단이 됐죠. 그러면서 또다시 10년간의 공백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이어서 해도 부족한 마당에 하다가 중단이 됐고 이어지지 이제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제 내년에 또 진실화해위원회가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지금 진화입법을 다시
제정하거나 또는 가구사 재단을 설립하거나 그 연속성을 가지고 이 작업을 이어나갈 제도적 장치 마련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천안의 경우 지난 8월부터 발굴 네. 작업이 시작됐지만 그나마도 또 발굴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천안시하고 시민단체 주관으로 지금 이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네. 애초에는 2군데를 하기로 했고 한 군데를 발굴을 했는데 유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재개를 하는 건데 유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까 이제 자주 나오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해 매장지 추정은 목격자 증언이나 그 당시 어디에 묻혀 있는가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그 잘 살아계실 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네. 2018년에 시민사회에 의해서 처음으로 증언 채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증언을 얻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개발 행위 등이나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형이 변화하면서 네. 이 매장지가 그 정확하게 지점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 시민 단체가 그 주도해서 그 매장지를 찾았다는 얘기 자체가 이 정부나 지자체가 그동안 무관심 속에서 이제 왔다는 얘기고요. 2018년에 그 매장지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하는 것들도 이 유해를 찾는데 좀 그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장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발굴 작업은 또 6년여 동안 네, 지체되기도 그렇습니다. 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명옥호 유족회장님. 자, 진실화해위원회 2기 활동이 이제 내년 또 종료될 예정입니다. 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발굴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유족분들도 실제 증언을 해야 하는 유족분들도 고령이다 보니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유족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진실규명 신청을 약 300여 건의 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진화위에서 작년 7월달에 32명만 진실규명 확정을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진화위에서는 지금도 전화를 하면은 조사 중이니까 기다리라는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조사원도 수시로 바꿔요. 그러니까 조사원들한테 전화를 하면 저는 아닙니다. 딴 사람이 다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 딴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은 지금 업무 파악 중입니다. 하고선 계속 미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미적미적하다가 사실을 은폐하고 또 진실규명 불처리 그러니까 불명예 조사 불능으로 처리해가지고선 완전히 그냥 유아무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해 발굴 관계도 지금 여기 임나혁 의원님이 계시지만 진화위에서 도와주셔가지고선 작년에도 107구라는 유해를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107구를 발굴한 이어서 계속 유해가 있는데 지금 예산 문제나 현장 문제 때문에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더 진화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서 이제 발굴을 전부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임나혁 전문위원님. 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인 희생자 발굴 사업에 대해서 네. 여러 보완해야 될 사항, 건의사항 의견 들으셨는데요. 실제 이 사업, 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진실규명 신청된 사건 자체가 1기에 비해서 약 85% 이상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1기와 2기 때 그 조사할 수 있는 조사관 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한도 지금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파견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담당하는 분들이 좀 종종 바뀌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실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지금 이 2년여 남짓하는 동안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 신원 확인을 추진해 보니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뭐 아까 심규선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토지, 그러니까 유해 발굴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토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실질적인 어떤 명시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해 발굴이나 신원 확인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앞서 사상 최초로 자 20여 년간 네. 이게 매장지 발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올해 5월에 희생자들의 신원을 처음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네. 내용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2기 위원회에 들어서 일단 시범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희생자분들의 신원 확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전 산내 골령골의 희생자 한 분과 그리고 아산 배방읍 그리고 설화산에서 희생되신 분 5분 총 6분이 신원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굉장히 수치적으로는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 저희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퍼센트가 비교적 다른 기관의 그 신원 확인율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성과 자체로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성과이지만 그래도 희생자 네. 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원 확인이 늦어졌고 그 숫자도 적은 이유, 보완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지금 일단 모든 희생자분들을 다 이렇게 발굴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세종 추모의 집에 민간인 희생자로 해서 임시 봉안돼 계신 분이 약 4천여 분이 계십니다. 유해 발굴도 당연히 더 지속되어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신원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산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해 발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 그 진실화위원회에서 22년에 그 전국의 381개소에 대한 유해 추적 매장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거쳐서 우선 발굴할 수 있는 37곳을 염출해서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확인된 곳이 45곳이 더 있고요. 네. 그거 외에도 최근에 계속 유가족분들께서 그 외 번외 지역에서 유해 발굴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 전화를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상 발굴해야 될 곳이 더 아직도 많이 있다는 뜻이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한시적인 기구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좀 안정적인 곳에서 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해야 것이 될 필요할 필요성에 것이라고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말씀해 네네. 주셨습니다. 자, 명옥호 유족회장님, 지금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발굴 봉안된 유해 가운데 4천여 구 가운데 5개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께서 받아들이는 그 기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원인도 모르게 경찰한테 끌려가 갖고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죽은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다가 이번에 유해 발굴을 하고 또 DNA 검사를 해서 5분의 가족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DNA 검사 결과는 불법으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죽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호 그 금강굴에서 그 희생당한 유해를 그 같이 뭉쳐 있는 유해를 밖으로 이렇게 모셔서 편하게 모시게 된 점 관계 기관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업을 계속 사업을 해서 더 유해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임나혁 전문위원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활동의 결과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또 이 봉안된 유해를 봉안할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해서 실제 민간인 유족단체가 자체 발굴을 하는 상황이라고자 하는데 우리 신규장 기자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기 진화위가 그 전국의 유해 매장 추정지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 일기 진화위 때. 그랬더니 전부 그 66곳에서 유해 발굴이 가능하다. 이렇게 매장이 있고 유해 발굴이 가능하다 했는데 일기 진화위 때 발굴한 곳이 13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이 중지가 됐지만 나머지 지역에 수십 개 지역에 유해가 매장돼 있고 발굴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진화위가 그 활동을 중단했더라도 유해 발굴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유가족들은. 그런데 그 아무도 진화위가 그 활동을 종료하니까 손을 안 댄 겁니다. 그 기다리다 못한 유족들이 시민단체하고 유족들이 나서서 2014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남 2014년에 경남 진주를 시작으로 해서 5년, 6년, 7년, 8년, 9년, 2020년까지 충북 청주를 마지막으로 9차례에 걸쳐서 이제 유해를 자체적으로 발굴합니다. 전부 372구의 유해를 발굴을 했는데요. 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시민단체나 유족회가 자체로 성금을 모아서 진행을 했고요. 또 인건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민 자원봉사자를 조직해서 유해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유해가 이렇게 산재해 있고 발굴이 안 되고 있는데 정부가 뭐 하냐 이렇게 해서 이기 진화위를 통해서 빨리 그 법을 제정해서 추가 작업을 하라 해서 2020년에 이기 진화위를 발족하는데 어떤 근거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힘을 좀 보탰다고 좀 보여지고요. 아까 임나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기 진화위 때 다시 2022년에 유해 매장 추정지를 다시 조사를 했더니 오히려 일기 때보다 더 늘어난 82곳에서 그 유해 발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 이제 37곳에 대해서 이제 우선 그 발굴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발굴 대상지 중에 이 올해까지 다 하더라도 절반도 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또다시 이기 진화위가 활동을 종료하면 유해 발굴이 또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 진화위 그 종료 시점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유해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장치 마련이 너무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도 그렇지만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 사업이 국군 유해 발굴 사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중단 끝에 2020년 다시 재개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임기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유족회장님께서는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임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그 시간을 보내고 지체시켜 갖고선 그 진실규명 그 처리를 최소한도 은폐하고 축소하고 불능 처리를 해버리고 내년 5월이면 그냥 유아무아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내년 5월까지 돼 있는 한시법을 다시 상시법으로 이렇게 법을 다시 만들어서 계속 그 진실 규명도 해주고 또 유해 발굴도 계속 발굴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과거사 정리법을 임시법이 아니라 상시법으로 만들고
또 진실화해위원회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유족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박만순 대표님, 예. 여기에 대한 의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설적인 국가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진실화위원회는 한시적인 국가기구예요. 독일의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있죠? 그거는 전쟁 범죄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공소시효를 두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유태인 학살에 가담한 사람이 확인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정작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한반도 최대의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로 한시법을 둬서 지금 부분적인 아주 제한적인 조사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해 발굴 부분은 전체의 한 부분이고 진실규명, 유해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공소시효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상설적인 국가기구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시법으로서의 법적 개편과 관련된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기억을, 올바른 기억을 위해서는 일단 조사 사업도 필요할 거고요. 발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보상도 필요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추모 사업이라는 것도 필요할 텐데, 사실 지금 현재 과거사 정립법에는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피생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심규상 기자님,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폭력이나 국가 범죄에 의해서 이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그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과거사 지금 이기 진화위에서 진실 규명 결정을 하더라도 유족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개별 소송을 해야지 됩니다. 개별 소송을 그 자체 비용을 들여서 소송 비용을 들여서요. 그 온당하지가 않죠. 이게 피해자가 다시 자기 그 소송 비용을 대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또 그마저도 진실 규명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소송의 기회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요? 시한이 3년으로 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진화위 때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가에 대한 이자료 그 신청을 하지 못한 유족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또 게다가 이 국가를 상대로 이 소송을 하더라도 이 소송에서 또 인정이 또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국가 배보상법, 특별법, 배보상 특별법을 마련을 해서 아까 이제 그것을 다른 법에 담던지에서 국가가 이 유족들이 소송 비용을 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은 당연히 좀 없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진상규명, 유해 발굴 그리고 이게 배보상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한 사이클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정말로 시급하다 이렇게 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나혁 전문위원님께서 국군 유해 발굴 사업과 민간인 희생자 발굴 사업을 동일한 수준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신 바 있었는데, 국군 유해 발굴 사업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특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이라면, 민간인 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조사를 요청해야만 시작되는 사업이고, 그나마라도 이제 여러 가지 예산 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방부의 경우는 국군 유해 발굴단이라는 별도의 기구가 꾸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진화위에서 유해 발굴 예산을 지금 이제 매년 그 활동 기간 동안 책정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국군 유해 발굴 예산은 이 민간인 유해 발굴 사업보다 훨씬 더 예산이 10배, 20배 많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인력들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저는 아까 이 박만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의 국군 유해 발굴단과 같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예산과 인력 구조,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들었으니 다시 한번 또 임나혁 전문위원님께 또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43.6%만이 조사가 완료되었고요. 네. 또 아울러서 발굴된 유해 가운데에서도 보관할 장소도 부족하고 특히 더 놀라운 것은 DNA로 인한 신원 확인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것인데 네. 이 쟁점은 또 어떻게 좀 보완해 보셨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그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실무를 하다 보니 가장 직접적인 지금 제한 사항은 시간과 예산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모두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명시적인 법적 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어서 심규상 기자님께요. 어떻게 또 추모할 것인가라고 하는 쟁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 희생자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보상한 이후에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모 시설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대전 산내 평화공원은 2020년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추모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게 지금 아까 그 유해 발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발굴된 유해는 지금 어떻게 돼 왔을까요? 네. 처음에는 충북대학교,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의 가건물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충북대학교에서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유해를 임시 보관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옮겨간 곳이 지금 세종 추모의 집입니다. 전이면에 있는데요. 2층에 이 납골 시설 같은 것들을 국가가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1기 때 발굴한 1617구에다가 아까 그 민간 그 발굴단 그리고 2기 때 2기 진화에서 발굴한 것 일부 지자체에서 발굴한 유해해서 4천여 구를 임시 안치하고 있습니다. 그 임시 안치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더 발굴을 하더라도 그 안치할 공간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정부 스스로도 이게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시급하게 전국 추모 공간을 위령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6년에 박근혜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전국 공모를 통해서 대전 산내 골령골에 전국 단위 추모 시설을 건립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준공하기로 하고 세종 추모의 집에 있는 그 임시 안치된 유해까지를 모시기로 이제 한 건데요. 2020년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2020년이 되니까 2024년에 준공하겠다고 해서 다시 4년의 준공 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올해가 2024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 행정 절차를 더 밟아야 된다라는 게 이유인데요. 그동안에 10년 가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다가 생긴 문제를 이제 예산 문제로 탓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해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착공을 못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할 건지 계획 변경에 대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유족들은 여기 이제 유족 회장님도 나와 계신데 너무 이제 황당할 따름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의지가 있는 건지 네. 이런 의문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맹옥호 유족 회장님, 이 과거사 정리법이 제정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차원에서도 민간인 희생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그 지방 정부가 민간인 희생자 발굴과 조사 사업에 기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2018년도에 시장님께서 예산을 1억 5천만 원을 투여를 해서 설화산에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을 해갖고 그 성과가 208구를 유해를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여를 해서 유해를 발굴한 것은 아산이 처음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년 그 조례에 의해서 의령제를 지내게 돼 있는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까지는 의령제를 우리 유족회 주관으로 해서 의령제를 지냈습니다. 거기에는 아산시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고 장소 제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무슨 이유인지 예산도 안 세워주고 또 장소도 안 빌려줘서 지금 금년도 의령제는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아직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만순 대표님. 자, 이 민간인 희생자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추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추모, 올바르게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 사업을 위한 또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추모 사업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기억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모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위령제, 발굴된 유해를 안치하는 것 이런 걸로 다 굉장히 좁혀질 수가 있어요. 네. 국가폭력에 대해서 일기 진화위에서 만 5년간의 조사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권고한 게 있습니다. 권고 내용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해 발굴을 지원해라. 그다음에 유족들이 원하면은 재적등본을 고쳐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형적인 추모 사업이죠. 그리고 위령제 지원해라.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방점을 찍은 게 뭐냐면은 국가폭력 전쟁 범죄에 대해서 교과서에 반영을 해라. 그다음에 지방 시 군지 도지에 기록을 해라. 그리고 군인 경찰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화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기존 동안 해온 거는 위령제에 대한 알량한 지원, 유해 발굴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밖에 없어요. 이게 전형적인 추모 사업이죠. 근데 우리의 기억 사업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로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전쟁 범죄가 이렇게 있었구나, 또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교과서를 바꿔야 됩니다. 시 군지를 바꿔야 됩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들한테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전쟁 예방,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국가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권교육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2, 제3의 6.25가 일어나서 똑같이 전쟁 범죄가 일어나고 그때 가서 또 유해 발굴하고 추모 사업 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예방 교육 그리고 기억 사업이 주가 돼야 되는 거고 추모 사업이라는 거는 이 기억 사업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 남북, 한일, 한중 간의 역사적인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아픈 역사, 기억해야 될 역사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올바른 역사적인 기억, 또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기억 사업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짧게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맹옥호 유족 회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우리 유족들은 80대, 90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진실 규명 신청을 해놓고선도 지금 그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선 죽은 분이, 돌아가신 분이 5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진실 규명 결정을 해서 우리 유족들한테 통지를 해주시고 그 억울하게 학살당한 모든 진실을 정부에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네, 신규성 기자님. 네, 앞서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1950년 전쟁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 학살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우리가 보면 민간인들이 많이 학살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에 대한 반성이
그 앞서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전쟁을 통한 그 또 민간인 학살이나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우리 그 1950년에 이루어졌던 한국 전쟁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이 더는 늦출 수 없는 기회고 이것을 제대로 이번 기회에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임나혁 전문위원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특별하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진실규명 결정서를 지금 받고 나서 내가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셨고 아버지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분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좀 부정적인 답변을 주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 현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되어서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이런 요청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로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종료가 되고 나서도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다면 시민사회단체든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그 진화위의 일을 인수받은 기관이든 그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만순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부역 혐의자 사건, 형무소 재수자 사건에 대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진짜 빨갱이 짓을 한 사람은 없는지 부역질을 한 사람은 없는지를 심사를 하고 있어요. 일기 진아이가 출범을 할 때 국가폭력에 의한 적법한 절차 없이 학살된 사람들을 진실규명하겠다는 애초 취지는 지금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진실화위원회는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애초 취지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전쟁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이거에 앞장섰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사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5년 제정된 과거사 정리법은 그 제정 목적이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발굴하고 올바르게 기억해야 하는 과거사 문제,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자 국민 통합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